어디서 저런 비루한 것이 감히 우리 집 대들보를 차지하고 앉았단 말이냐? 최진사댁 안방마님 윤 씨의 날카로운 호통이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마루에서 걸레질하던 며느리 박 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박 씨는 단 한 번도 허리를 펴고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이 화려한 기와집에서 하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었지요. 어머님, 제가 더 정성껏 닦겠습니다. 노여움을 푸셔요. 정성, 내까짓게 정성을 안다고 그 천한 입으로 내 아들 앞길 막는 소리나 하지 마라. 너만 보면 내 속이 뒤집히는구나. 윤 씨는 며느리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는 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 씨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툭툭 떨어졌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설화야담 이야기 한상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충청도 연산 고을 최진사댁은 이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갑부 집안이었습니다. 기와집 담장이 좋기 10길은 넘었고 바깥채에서 안채까지 걸어가려면 숨이 찰 지경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썩어났고 마구간에는 준마가 3필이나 있었으니 고을 사람들은 최진사댁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허나 그 화려한 담장 안에서 박씨 부인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차라리 길바닥 거지의 나날이 나을지도 모를 만큼 고단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길쌈을 하고 저녁상을 물리고 다시 길쌈을 하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뉘었습니다. 손은 늘 트고 갈라져 있었고 발 뒤꿈치는 겨울이면 피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그것을 내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선비 집안에서 자란 여인답게 박 씨는 어떤 수모 앞에서도 입술을 깨물며 버텨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윤 씨의 눈에는 그 모습조차 비위가 거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것 봐라, 저 잔뜩 치켰던 눈을. 불만이 가득하구나. 가난뱅이 집 딸내미가 어디서 배짱을 기르고 왔어. 윤 씨는 조선 팔도를 통틀어도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독한 여인이었습니다. 22의 과부가 된 뒤 혼자 이 집안을 지켜온 세월이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 최도령은 그런 어머니 품 안에서 자랐으니 아내의 눈물을 보고도 그저 어머니 뒤에 숨는 것이 몸에 밴 사내였지요. 박 씨에게는 이 집 전체가 적이었고 이 집 담장이 곧 감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윤 씨 부인이 목숨처럼 아끼던 태조 대왕께서 하사하셨다는 전설의 비취 비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옥빛이 하도 영롱해서 밤에도 빛이 난다는 그 보물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지요. 내 인연, 내가 내 방을 청소하고 나서 비녀가 사라졌다. 당장 내놓지 못할까. 윤 씨는 박 씨의 머리채를 휘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억울함에 몸을 떨던 박 씨가 결백을 주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차 없는 매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소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을 샅샅이 뒤지셔도 좋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믿어, 내년을 믿어. 이것이 제 입으로 나불거리는 꼴 좀 봐라. 이년이 간도 크지.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비녀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나 박 씨가 그것을 훔쳤다는 증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 씨가 안방 청소를 한 것은 맞습니다. 허나 그날 안방에 드나든 사람이 어디 박 씨뿐이었겠습니까? 윤 씨의 조카 놈이 아침에 들렀다 나갔고 하인들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눈에는 박 씨만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그 눈은 박 씨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내년이 친정 아비 약값 하려고 손을 댄 거 아니냐. 이 동네에 내 아비가 병들어 누운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말에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은 박 씨가 이 집에 시집 온 뒤로 한 번도 친정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져 누웠다는 소식은 이웃집 하인 입을 통해 겨우 들었을 뿐이고 문안 한 번 드리러 가겠다는 말에 윤 씨는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친정 걱정할 팔자면 시집은 왜 왔어? 내년 발이 이 집 문 밖을 나서는 날엔 두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그러니 박 씨가 아버지 약값을 마련할 방도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돈 한 푼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억울하다는 말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지만 윤 씨 앞에서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은 불 속에 섭을 들이미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봐라. 전현 옷고름을 당장 잡아당겨 뒤져라. 비녀를 어디 숨겼나 찾아봐야지.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박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온 집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서슬퍼런 달빛 아래 박 씨는 속적삼 차림으로 차가운 마당에 처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몽둥이를 들리고 소리쳤습니다. 인연의 옷을 샅샅이 뒤져라. 친정 애비 약값 하려고 훔친 게 분명하다. 실토할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가 섞인 시선 속에서 박 씨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정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시절. 사람들 앞에서 옷이 파헤쳐지고 도둑으로 몰리는 수모를 당했으니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지요. 결국 박 씨는 피투성이가 된 채 뒷마당 구석에 있는 쥐가 들끓는 쌀곡간에 짐승처럼 갇히고 말았습니다. 행랑채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최진사댁 며느리가 도둑질을 했대. 그러게 처음부터 집안이 미미하다 싶었어. 가난뱅이는 눈이 돌아가는 법이지. 그러게 말이야. 마님이 그렇게 아끼셨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소문은 불에 기름 붓듯 번져나갔습니다. 이웃 동네까지 닿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지요. 박 씨 부인이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이 고을 전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남편 최도령이 촛불 앞에 앉아 글을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아내의 비명이 들릴 때마다 손이 잠깐씩 멈추었지만 그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마님께서 사랑채에 계시라 하셨습니다. 최도령은 잠시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꽃간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판단이 오르시겠지.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박 씨는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발소리였습니다. 꽃간 틈새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박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조차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소리 내어 울 수 있는 사람은 윤 씨 마님뿐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아버님, 소부락한 이 목숨 차라리 여기서 끊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꽃간 안은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박 씨는 굶주림과 매질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시어머니 윤 씨는 전현의 입에서 비녀가 어디 있는지 나올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말라며 엄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인들조차 침을 뱉으며 지나갈 뿐 누구 하나 박 씨를 가엾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쌀가마 사이로 쥐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그 쥐조차도 제 갈 길을 가는데 박 씨는 억울한 누명 하나에 이 어둠 속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매맞은 자리가 불처럼 달아올랐고 배 속은 텅 비어 쓴물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집 보내던 날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훔치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애비가 재산도 없고 벼슬도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도 내 마음만은 금이니 어딜 가도 그 마음 잃지 마라.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아버지의 덕담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니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이 걸어갈 길이 얼마나 가파를지를. 아버님, 소녀가 부덕한 탓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얼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틀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곳간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날카롭게 울었고 하늘에는 달이 차가운 빛을 흩뿌리고 있었지요. 박 씨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손발이 저려왔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쪽이 욱신거렸습니다. 매질에 부러진 것인지도 몰랐지요. 그저 눈을 감으면 그만일 것 같은 생각이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이제는 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익숙한 듯 곧간 창살로 다가와 나직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인, 정신을 차리시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오. 박 씨는 환청인가 싶어 눈을 떴습니다. 창살 틈으로 누군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만두와 약탕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를 조롱하러 오신 분인가요? 조롱이라니요. 나는 그저 진실이 어둠에 묻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약을 드셔야 버틸 수 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사내가 넣어준 음식을 먹으며 난생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남편조차 어머니 말씀이 맞겠지 라며 외면했던 그녀였습니다. 창살 너머 사내의 얼굴은 달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30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품새도 그를 읽은 사람의 것이었고 목소리에는 어딘가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는 이 고을 사람들 입에 도둑년으로 오른 몸입니다. 도우시면 당신에게도 해가 미칩니다. 억울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입니다. 부인, 조금만 더 버티시오. 진실이란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는 그 말을 남기고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약탕의 온기가 손바닥에서 가슴으로 퍼져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자리에 봄비처럼 스며드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오랜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사내는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뜨끈한 죽을 가져왔고 어떤 날은 상처에 바르는 약초를 싸들고 왔습니다. 창살 틈으로 약초를 밀어 넣으며 사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갈비뼈는 부러진 것이 아니라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이 약초를 지식여 붙이시면 조금 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의원이십니까? 약간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내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물어도 자신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지요. 다만 박 씨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끝까지 들었습니다. 시집 온 이래 3년 동안 누군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것은 이 사내가 처음이었습니다. 소부는 정말 그 비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믿으십니까? 소부를 처음 만나신 것이 며칠 되지도 않으셨는데. 사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합니다. 허나 목소리는 좀처럼 거짓말을 못합니다. 부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있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사내 앞에서만큼은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 하나로 버틸 수 있겠습니다. 창살 너머 사내의 눈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내는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곳간 바깥 세상에서는 윤 씨 부인의 분노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비녀를 찾지 못한 윤 씨는 날이 갈수록 더욱 독해졌습니다. 박 씨를 굶기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급기야 사람을 시켜 곳간 문 앞에서 밤새 감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혹여 탈출이라도 할까봐 자물쇠도 2개를 달았지요. 전현이 아직도 실토를 안 해. 물을 완전히 끊어라. 사흘이면 입이 열릴 거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물을 끊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명을 거역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중 가장 나이 어린 하인 막동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사람이 물 없이는. 네 이놈, 내가 뭔데 마님한테 대드느냐. 당장 저놈도 회초리를 쳐라. 막동이는 그날 종아리를 10대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이토록 박 씨를 미워하는 데는 비녀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훨씬 오래된 감정이 있었지요. 아들 최도령이 박 씨와 혼인한 것은 처음부터 윤 씨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아들의 짝으로 이웃 고을 부사의 딸을 점찍어 두었는데 최도령이 어쩌다 박 씨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 제 발로 혼담을 넣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날부터 며느리 박 씨를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훔쳐간 가난뱅이 계집이라고 여겼지요. 그러니 비녀 하나가 없어진 것은 그저 핑계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벼르던 칼을 마침내 뽑아든 것이지요.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감시꾼이 조는 틈을 타서 사내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물 한 동이를 통째로 들고 왔습니다. 창살 틈으로 다 들어갈 리 없으니 사내는 작은 대롱을 이용해 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박 씨는 2 손을 모아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하셨습니까? 사흘째 물을 끊겼다 들었습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오늘은 감시가 삼엄해서 늦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사내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이 사내는 밤마다 담장을 넘고 감시꾼의 눈을 피해 이 곳간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제 목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날이 제발 더 이상은 오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당신이 화를 입으시면 안 됩니다. 화라면 진작 입었겠지요. 사내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창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사내의 손이 창살 바깥쪽에 닿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차가운 쇠창살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쇠창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소부는 이름 없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사내는 잠시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깊은 가을밤 달은 이지러지지 않고 환하게 차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요.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며느리가 죽어가길 바랐던 시어머니 윤 씨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감시꾼 중 한 명이 밤중에 곳간 근처에서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요즘 밤마다 곳간 근처에서 외간 남자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며느리 년이 간통을 하는 모양입니다. 윤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호라,
도둑질로도 모자라 간통이라니. 잘 됐구나. 이번 기회에 아예 관가에 넘겨서 전연의 목줄을 끊어놓으리라. 윤 씨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몽둥이를 든 하인 수십 명을 곧간 담장 주변 어둠 속에 매복시켰습니다. 안채 지붕 위에도 두 사람을 올려보냈습니다. 누구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사방을 틀어막은 것이지요. 그리고 윤 씨는 사랑채로 가서 아들 최도령을 불러 앉혔습니다. 내 아내가 밤마다 외간 남자와 사통을 하고 있다. 최도령은 그 말에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이니 아직 단정은 못하겠다. 그러나 오늘 밤이면 밝혀진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 최도령은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박 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 온 첫날 수줍게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을 의심해 본 일이 없는 그였습니다. 결국 최도령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밤이 왔습니다. 사내가 어김없이 담장을 넘어 곧간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없었습니다. 낙엽 구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지요. 사내는 창살에 손을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밤만 더 버티시오. 무슨 뜻이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박 씨의 물음에 사내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놈, 거기 서라. 환양년과 붙어먹은 놈을 잡아라. 사방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한꺼번에 켜졌습니다. 어둠이 순식간에 걷히고 마당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이 앞장서고 하인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붕 위에서 두 사람이 뛰어내리고 담장 안쪽에 숨어 있던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곳간 안에서 박 씨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니옵니다. 이분은 그저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제발 그분만은 살려주셔요. 그러나 그 소리는 하인들의 발소리와 고함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윤 씨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포위된 사내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도둑년의 간통년까지. 오늘 너희 둘을 멍석마리에서 개천에 쳐넣어 주마. 사내는 포위당하고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빛으로 윤 씨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윤 씨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허나 이미 기세를 올린 터라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서 저놈의 다리를 분질러라. 하인들이 일제히 달려드는 그 찰나였습니다. 사내가 품속에서 번쩍이는 물건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레와 같은 함성이 들리고 담장을 넘어 어사대부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횃불 아래서 선명하게 빛나는 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오마패였습니다. 그 패가 달빛에 번쩍이는 순간 달려들던 하인들이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몽둥이를 들었던 손이 스르르 내려갔고 기세 좋게 앞장섰던 자들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윤 씨 부인은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사또나리, 당신이 왜 우리 집 담을? 사내, 아니 암행어사, 이 도형이 윤 씨를 내려다보며 호통쳤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 자맹을 나온 날, 내 집안의 소문을 들었다. 며느리를 짐승처럼 가두고 굶겨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었다.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밤마다 이곳을 찾았던 것이다. 최도령은 어사 뒤편에서 굳어버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곳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입속에서 굴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당을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타오르는 횃불들이 일제히 흔들렸지요. 최진사댁 마당에서
이렇게 드높은 침묵이 흐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사의 포교 하나가 뒤쪽에서 한 사내를 끌고 나왔습니다. 윤 씨의 친척 조카 봉술이었습니다. 봉술은 두 팔이 묶인 채 질질 끌려오면서도 눈알만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날이 여기 이놈의 품에서 비녀가 나왔습니다. 포교가 천으로 싼 물건을 펼쳤습니다. 옥빛이 영롱한 빛이 비녀였습니다. 밤에도 빛이 난다는 그 보물이 봉술의 품 안에서 고스란히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봉술은 도박 빚에 허덕이던 자였습니다. 삼촌 집에 드나들며 이것저것 집어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빛이 비녀의 손을 댄 것이었지요. 비녀를 팔아 빚을 갚으려 했으나 워낙 귀한 물건이라 덜컥 팔지 못하고 품고만 다닌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어사는 자맹을 시작한 첫날부터 이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를 모아왔던 것입니다. 이봐라, 봉술아. 내가 훔쳤지. 봉술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어사의 눈빛 앞에서 오래 버티지는 못했지요.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잠깐 빌리려고만 했습니다요. 빌리려 했으면 말을 하고 가져가야지. 말 없이 가져간 것이 빌린 것이냐, 훔친 것이냐. 봉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 씨는 사색이 되어 바닥을 긁으며 빌었습니다. 아이고 어사 또 나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며느리 년을 의심한 것은 소인의 잘못이옵니다. 지금 와서 잘못이라 하는가. 어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이었습니다. 내 죄는 하나가 아니다. 어사 이도형은 윤 씨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포교들과 하인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첫째요. 며느리를 물도 주지 않고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둘째요. 증거도 없이 양민을 도둑으로 몰아 동네방네 소문을 낸 것이 셋째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관가에서 엄히 다스릴 죄목이 넘쳐난다. 윤 씨는 이 말을 땅에 찌으며 울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대한 죄는 재산으로 갚이는 것이 아니니라. 그 순간 사랑채 쪽에서 최도령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 또 나리, 모든 것이 소인의 불찰이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소인을 먼저 벌하여 주십시오. 어사는 최도령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내에게 용서가 되리라 생각하느냐. 그것은 내가 먼저 물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다. 최도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곧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며느리 부인을 당장 모셔라. 어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교 둘이 달려가 곧간 자물쇠를 부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박 씨가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굶고 매를 맞은 몸이었습니다. 옷은 성한 곳이 없었고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뜨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횃불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지나쳐 박 씨의 눈은 어사에게서 잠시 머물렀다가 멀어졌습니다. 어사 이도형이 박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얼굴을 그녀에게 온전히 보여주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밤마다 창살 너머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부인, 늦어서 미안하오. 당신의 그 정직하고 고결한 마음이 나를 움직였소.
박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었소. 허나 증거를 갖추어야 했소. 법이란 것은 마음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니.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을 버텨온 여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고 소리 없이 그치는 눈물이었지요. 뒤편에서 최도령이 천천히 아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딱 한 번 보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댁에서는 윤 씨 부인과 조카 봉술이 포교들에 의해 결박되었습니다. 봉술은 절도죄로 관가에 넘겨졌습니다. 도박 빚으로 허덕이며 친척집 보물을 훔쳐 팔아치운 죄였으니 고을원님은 곤장 50대의 유배를 명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죄목이 더 무거웠습니다.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공개적으로 수모를 주고 사흘 동안 물도 끊고 가두어 죽음 직전까지 몰아간 죄였습니다. 어사 이도형은 윤 씨에 대한 처벌을 고을 원님에게 위임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집 살림을 윤 씨가 오랫동안 태워주면서 억울하게 쫓겨난 소장농들이 있을 것이다. 그자들의 사정도 함께 살피도록 하라. 곧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가 소장료를 부당하게 올려받고 소장농들의 재산을 빼앗은 정황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가족들이 10집이 넘었고 그 중에는 아예 고을을 떠난 집도 있었지요. 윤 씨는 관가에서 곤장을 맡고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을 이 기와집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온 여인이었는데 결국 제 손으로 제 자리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쉽게 어두워진다고 했지요. 오래된 권세가 그 눈을 더욱 두껍게 가립니다. 윤 씨가 그러했습니다. 최진사댁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윤 씨가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십 년간 그 여인이 틀어쥐고 있던 살림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지요. 창고 열쇠 꾸러미부터 소작 장부까지 모든 것이 윤 씨의 손에서 나왔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새벽부터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했고 집안 전체가 넋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박 씨가 있었습니다. 곳간에서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몸은 아직 성치 않았습니다. 갈비뼈 쪽이 욱신거렸고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잡혀 있었지요. 그러나 박 씨는 자리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소작 장부를 펼치고 하인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집들이 몇이나 되느냐. 하인 중 나이 많은 복남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알기로는 12집이옵니다. 그중 3집은 아직 이 고을 안에 있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고을 안에 있는 3집부터 찾아라.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하겠다. 복남은 눈이 커졌습니다. 안방마님이 소장농 집에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겠다는 말은 이 고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허나 박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복남은 더 이상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최도령은 그 모습을 대청마로 기둥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본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날 처음으로 아내를 제대로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씨는 복남의 안내를 받아 고을 어기 허름한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집은 김서방 댁이었습니다. 윤 씨가 소장료를 2배로 올려 결국 땅에서 쫓아낸 집이었지요. 김서방은 지금 이웃집 일을 도와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그 아내는 배를 짜서 내다 팔았습니다. 어린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박 씨가 살인문 앞에 서서 불렀습니다. 김서방 계십니까?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김서방이 나왔습니다. 눈앞에 선 사람이 최진사댁 며느리인 것을 알아보고 그는 멈칫했습니다. 마님께서 어인일로. 박 씨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우리 집 때문에 억울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사죄드립니다. 김서방은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앞치마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뭐라 말을 하지 못했지요. 이런 일은 살면서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부잣집 마님이 소장농 집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일이란 이 고을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마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소인이 몸둘 바를. 당신이 몸둘 바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합니다. 이 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소장료는 예전대로입니다. 김서방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왜 엄마가 우는지 몰라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3년간 그 먹먹함을 안고 살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고을 전체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댁 며느리 박 씨가 쫓겨난 소장농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과를 하고 땅을 돌려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마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찾아가는 박 씨의 모습이 목격되면서 소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달라졌습니다. 그 며느리 알고 보니 진짜 어른이었어. 도둑년이라 했는데 억울했던 거잖아. 우리가 잘못 알았지. 최진사댁이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는구먼. 한편 최도령은 그 며칠 동안 아내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말을 붙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피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먼저 다가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마루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최도령이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부인, 나는 할 말이 없소. 박 씨는 장부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다니, 그게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서방님도. 최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게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장부로 눈을 내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사 이도형이 이 고을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맹이 끝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 조용히 광주리 하나를 쌌습니다. 정성껏 지은 약과와 식혜, 그리고 직접 짠 명주 한 필이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박 씨는 고을 어귀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이 도형은 말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포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고을 원님도 전송을 나와 있었습니다. 박 씨가 걸어오는 것을 본 이 도형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부인, 이렇게 나오실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날이 깨서 아니셨으면 소부는 그 곳간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도리이지요. 박 씨는 광주리를 내밀었습니다. 이 도형은 그것을 받으며 잠시 박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보다 안색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지요. 곳간에 갇혀 있을 때 그 꺼져가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부인,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깨서도 부디 강령하십시오. 이 도형은 고개를 한번 숙이고 말에 올랐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박 씨는 끝까지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 씨의 옷자락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 최진사댁은 달라졌습니다. 박 씨는 안방마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 윤 씨처럼 불림하는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소작 장부를 직접 챙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달벗고 나섰으며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이웃을 먹였습니다. 하인들은 그 마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따랐지요. 최도령은 그 이듬해 과거에 나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길에 오른 뒤 고을로 돌아온 날, 그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이 사람이 늦었소. 너무 늦었소. 박 씨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서방님, 이제 됐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길고 긴 3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 안에 다 담겼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해로했습니다. 박 씨는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안방마님으로 살았고, 나이 들어서도 손수장부를 챙기며 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세상을 뜬 뒤에도 그 이름을 오래오래 입에 올렸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으면 하늘은 반드시 그 사람 곁에 귀인을 보낸다고 했지요. 박 씨 부인이 딱 그러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간 안에서도 마음의 불을 끄지 않았기에 마침내 그 빛이 세상 밖으로 새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